SVB 사태 이후 미국 지방은행들의 위기가 끝날 때 난 끝나고 있는데 워런 버핏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나요?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위기를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쪽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특히 이제 전액 예금 보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원까지 예금 보장을 해주고요. 미국은 25만 달러까지 예금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25만 달러 이상 가는 기업 예금이나 내지는 리테일 예금들이 다 지금 인출되고 있고 MMF나 단기 국채만 사도 미국은 이미 5% 이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리에 은행에 놔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버핏이요. 1930년생입니다. 네. 대공황이 29년도인데 그 다음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아버지가 29년도에 대공황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서 집에만 있었는데 그 덕분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때 사실은 벅셔 해서웨이가 그때 이제 버핏이 집에 있으면서 아빠가 일자리를 잃고 계속 있다가 은행 위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어렸을 때 본 거죠. 근데 그때 은행 위기가 마무리가 되고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게 FDIC라고 해서 예금보험공사를 그때 처음으로 미국이 설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이 막 망했던 게 자기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더 이상 내 예금이 누가 가져가지 않을 수 있다. 내 예금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행위기가 약간 봉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금을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은행 시스템 내지는 이 신용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예금이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전액 예금 보장을 좀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으면 사실 지금 현재 은행 자금 유출, 뱅크런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기 어렵다. 그런 쪽에 좀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쪽 중소은행들 주가가 떨어졌나 올랐나 매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지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형태로 지금 시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이 중소은행들 주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워런 버핏의 생각을 들어봤고요. 그거 말고 이제 첨단, 테크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가장 궁금한 게 요즘 가장 힙하다는 챗 GPT에 대해서 네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AI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실제 주주총회에 빌 게이츠가 왔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중간에 이제 주주총회 하기 쉬는 시간 세션에 사람들이랑 막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던데 실제로 워낙 친하다 보니까 유명하잖아요. 그 챗 GPT가 외부에 공개가 되기 전에 버핏한테 미리 시연을 해줬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되게 신기하다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몇 가지를 시켜봤나 봐요. 그래서 미국 헌법을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봐라. 이런 걸 시켰더니 정말 1분 안에 다다다다 번역을 해내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자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이런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보험 부문의 CEO가 이제 아지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AI가 아지트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아주 핵심적인 어떤 사람들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AI가 농담하는 거 본 적 없다. 네. AI는 농담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성, 그리고 유머, 그리고 에너지, 통찰력 이런 부분들은 대체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나도 이제 기술적인 혁명이 크니까 뒤에서는 좀 그런 질문도 나왔거든요. 아니 AI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 투자라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나온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날카롭죠. 근데 이분이 내가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항시 보면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하더라라고 하면서 덤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할 때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멍청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럴 때 가치 투자인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I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술적인 진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완전히 사람의 영역을 좀 대체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누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워렌 버펫과 그 일론 머스크는 뭐 이게 공식석상에서 이게 말다툼을 했던 건 아니지만 별로 좀 친하지 않다, 견해 차이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지는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버핏이 일론 머스크는 불가능한 일을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의 공적이 되는 건데 굳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면서 이게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좀 더 쉬운 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를 우리가 잡아내서 가치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일에서 사실은 이 가격이 조정되는 것들을 우리가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바로 옆에 있던 멍거도 자기도 비슷하게 생각한다면서 굳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될 필요 없고 버핏과 나는 조금 더 쉽고 계량 가능한 일에 집중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애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력 포트폴리오가 애플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애플 이외의 기술주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애플은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거를 한번 좀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그 주총장에 가보면 행사는 2박 3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은 아시겠지만 바자회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주주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은 이제 목걸이 같은 거를 주거든요. 네. 입장권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 4-5시간 동안 바자회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그 바자회가 아시겠지만 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부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뭐 워렌 버핏 관련된 좀 캐리커처 상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파는데 저는 그걸 딱 보고서 이 사람이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전기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요. 원래 워렌 버핏은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 다닐 때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로서 교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로서 가치 투자에 훈련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중간에 이 사람이 멍거를 만나게 되면서 이 가치 투자의 철학이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멍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멍거가 그때 이제 버핏에게 준 얘기가 뭐였냐면 싸게 사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그냥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네. 절대적으로 가격만 싸다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때문에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멍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버핏의 어떤 투자 철학 같은 것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면 똑같은 상품인데도 ROE가 높은 회사의 특질이 뭐지?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브랜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코카콜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맥도날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똑같은 햄버거인데도 우리는 맥도날드 가서 사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력이 있는 것들이 사실은 ROE를 창출하는 힘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 전 시장의 부스를 보면서 결국에 이 사람이 이 애플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의 어떤 계열 브랜드들을 조금 더 광고하는 마케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핏은 투자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 그려진 캐리커처 같은 것도 많이 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말씀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런 어떤 투자하는 기업들을 좀 고를 때 이런 브랜드력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테크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테크 기업, 가치 기업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달러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네. 작년에도 질문했던 그 여학생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았는데 달러에 대한 워렌 버핏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한 애국주의적인 네. 마인드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힘은 무일푼의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다, 유일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중국의 도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나 어떤 여타 국가들의 도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도 그렇고 내지는 뭐 중국도 그렇고 이 기타 통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 결제폭이 되게 늘어나고 있고, 사우디도 원유로 이제 위안화로 결제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상 그거는 굉장히 일부일 뿐이고,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기축통화인 달러는 영원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